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윤 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외교 안보 라인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 전 의원이 발탁돼서 눈길을 끄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확진 환자가 발생한 하도는 중앙방역당국의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오늘부터 10일간 집합 금지 행정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두 번째 외교안보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먼저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확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사선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북한에 대한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하다는 설명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SNS에서 이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간단한 소감만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남북 총리회담 대표도 맡은 적이 있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사업 당시 북한에 2년간 상주한 경험이 있는 대북 전문가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고 인도적 교류 협력의 문제라든가 지난 시기에는 한과 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도 나란히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되면서 대북 대미 특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새로 꾸려진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은 교착된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그야말로 남북관계 주역이 총출동한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은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대화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3년 2개월을 함께한 정의용 서훈의 1기 안보 라인이 서훈 박지원의 2기 안보 라인으로 개편됐습니다. 예상 못했던 깜짝 카드 박지원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지난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별세라는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단골 대북 특사 정의용, 윤건영과 함께
김여정을 만났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듣는 등 여전한 대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꼭 미국 정부가 탑다운이 아니더라고요. 밑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는 평가입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접촉을 맡아왔고 문 대통령의 특사로도 2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는 물론 미일 안보 사령탑들과도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남북, 북미,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푸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 미국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은 각각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남북관계에 전면에 섰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통일부 장관의 추진력, 여기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의 봄을 주도했던 기획력을 보태겠다는 포석입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로드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2기 안보라인은 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의사를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2000년 6.15 회담부터 재작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까지 견인한 주역들을 총동원해 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고 남북관계 운신의 폭도 넓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부동산 과열로 싸늘해진 민심에 문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고개를 숙인 채 거듭 사과를 표했습니다. 종부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질책 하루 만에 민주당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2차례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자 20대 국회에서 물거품됐던 종부세 강화법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21대에선 한 발 나아가 20대 때 내놓은 종부세법보다 세 부담을 더 늘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아예 투기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전방위 대책을 꺼내든 건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지분 팔고 반포 지분 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히려 강남 불패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민심 위반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마음도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큰 부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모여서 9시간 릴레이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 상당수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관용 차량이 잇따라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겁니다. 공석을 제외하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모두 참석 대상이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담당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회의는 고검장 한 그룹과 지검장 두 그룹으로 나눠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장마다 본인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도 거쳤는데 윤 총장은 주로 경청했고 오후 회의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 지휘의 적법성과 수용 여부,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논의되면서 온종일 회의가 이어졌지만 의결을 거치거나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참석자 상당수가 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은 추 장관의 지휘엔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세 차례 이어진 릴레이 검사장 회의는 9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회의 내내 대검찰청 주변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윤 총장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소집을 결정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일정만 보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과 휴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윤 총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의 선택지를 박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을 불러들여 긴급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윤석열 총장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할지 말지 단순히 가부만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도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문단 소집의 경우 사실상 강행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 지휘 문제를 놓고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두 가지 지시 내용 중 하나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장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설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정면 충돌을 넘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며 검찰 안팎에선 사퇴 요구와 함께 수사나 감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수사팀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거부하더라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제3의 대안을 내놓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휘 없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따르는 대신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아예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미 때늦은 방안이라며 이 또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물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장관과의 충돌은 피해갈 수 있지만 스스로 총장의 권한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식물총장으로 전락하는 길목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구에서 연기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87일 만에 하루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연기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닌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수강생 10명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여 명인 학생과 강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감염된 겁니다. 연기를 배우는 곳이다 보니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됐습니다. 감염된 수강생은 대구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재수생, 확진 학생들이 다닌 학교 4곳은 모두 문을 닫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감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특히 확진 학생이 다닌 학교 가운데 한 곳은 마스크 착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이 교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큽니다. 학교 안에서 좀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좀 잘 안 지켜진 것으로 보고 학생이 학급이 조금 이동했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지금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온 연기학원에 열흘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연기, 무용학원 등 89곳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학원은 중앙방역당국의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오늘부터 10일간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발동하겠습니다. 나머지 89개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1명과 해외 유입 환자 3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지역 1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7일 이후 87일 만입니다. 잠잠하던 지역사회 전파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 밖에서도 확산을 하자 정부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상 부족이 불거진 광주 지역에서는 응급 대응 체계까지 가동됐는데요. 정부는 아직 거리 두기 1단계 상황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정혜 기자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명, 이 중 지역 발생은 52명입니다. 1일 지역 발생 환자가 50명을 넘긴 건 생활 방역 체계가 시작된 5월 이후 5번째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매우 엄중한 그러한 시기고 1단계에서 가장 아마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발 기존 집단 감염에 광주, 대구발 신규 발생이 몸집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발생은 억제되고 있지만 10명 내외 소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빠르고 이로 인한 병상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0개. 결국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전남, 전북 병원들에서 41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환자 분산을 위해 경증 환자는 천안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기로 했고 역학조사와 의료 지원 인력도 파견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물품 수요가 늘어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1단계 거리 두기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판단 하에 추가 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사재기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 물량의 92%를 구입했다고 CNN 방송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길리어드는 12월까지 200만 회 이상의 치료에 쓸 수 있도록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약이 전 세계로 배포될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앤드루일 선임 객원연구원은 단일 국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전체 약품 공급량을 증발한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대 반영되는 등 이번 추경 규모는 35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한다고 반발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혼자 본회의장으로 가서 반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작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곧바로 추경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경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졸속으로 부실한 추경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만 홀로 들어가 반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채 역대 최악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그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오늘 오전 알려지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회의가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단독으로 추경안 심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는 추경안의 목표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이런 취지에 따라 노동자,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했던 고용유지 지원금, 민주당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부 안보다 최대 2천억 원 정도 줄어든 35조 1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야 갈등 속에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일부 집행 기간이 줄어든 부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구체적인 항목까지 들며 추경안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통합당 류성걸, 송원석, 추경호 의원 등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제1야당도 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한두 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안까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향후 정국은 한동안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 언론 보도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국내 철인 3종 경기의 간판 장모 선수인데요. 그런데 경주시청 팀의 숙소가 장 선수 소유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선수는 감독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왜 선수 소유 집을 팀 숙소로 사용했는지, 또 얼마를 주고 언제부터 머물렀는지 금전 관계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경산 사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입니다. 지난 2014년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로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이 지금도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남자 선수들이, 4층은 여자가 썼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도 올해 초 부산시 체육회로 팀을 옮기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같이 지내잖아요. 같은 숙소에서. 한 숙소에 지내고 여자가 4층에 지내면서 이렇게 아마 스케일 실제만 있는 숙소. 동료 선수들은 이 숙소 주인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경주시청 에이스이자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장모 선수 부모라고 입을 모읍니다. 부모 집에 경북 애들이 다 숙소를 갖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으로 기반하고 부모도 나서고 이래서 장학을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이상을 오다 보니까. 하지만 YTN이 해당 숙소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숙소 주인은 장 선수 본인이었습니다. 장 선수는 지난 2014년 12월 3일 4층 세 채 가운데 한 채를 1억 8천만 원에 사들인 뒤 5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매달 지급한 월세가 장 선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남자 숙소로 사용된 3층 역시 장 선수 어머니 소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3층과 4층 빌라 두 채는 같은 날 매매와 등기를 마쳤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면 선수 소유 집이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숙소는 어디가나 그 숙소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 건물이 없으면 임대 내지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주가 누구든 그건 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 대한체육회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주시청팀과 장 선수 간의 금전 관계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체육계 가혹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에서도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배가 후배 얼굴에 라면을 붓거나 흉기를 던지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가 단체 MT를 떠나 묵었던 강원도 춘천의 숙소입니다. 방 안에 라면이 어지럽게 튀어 있고 핏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3학년 박모 씨가 술에 취해 1, 2학년 학생 2명을 잔혹하게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고 있는 애를 막 뺨따구 때리고 목 조르고 칼을 들고 휘둘르다가 우리 아들 머리를 잡고 너를 죽이고 내가 깜빵에 갈게. 심지어 2학년 후배 얼굴에는 라면을 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1월에도 박 씨에게 귀가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한 1년 동안 이렇게 당했어요. 외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답답하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속에서 침불이 나요. 1학년 신입생도 입학한 뒤 박 씨와 같은 방을 쓰며 선배들의 강요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뒤로 결박을 하고 옷을 벗기고 함부로 막 만지고 모멸감을 엄청 느껴버렸어요. 애가 운동을 안 하고 싶대요. 한국체대 기숙사 건물입니다. 핸드볼부는 한 방에 2명씩 선후배가 함께 짝을 지어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1학년 학생이 이곳에서 3학년 선배들에게 빈번하게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박 씨만 기숙사에서 내보냈을 뿐 나머지 학생들에겐 아직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가대표 선수도 있습니다. 진정되면은 나중에 후에 뭐 같이 합류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해서. 한국체대는 뒤늦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박 씨 부모는 불거진 의혹에 과장된 부분이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청을 육군 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 전역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단인데 변 전 하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육군 본부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즉각 인사소청을 냈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 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 없다. 때마침 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결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사소청 심의위를 열어서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사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법원이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 만큼 남성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인사법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는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건강 상태를 심의했어야 하는데도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육본의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어서 복무 조항들의 성소수자 차별적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는 홍콩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콩 탈출, 이른바 핵시트가 본격화하는 조짐입니다. 베이징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조슈아 원과 함께 대표적인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인 네이선 로가 망명을 선언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만 이틀 만입니다. 망명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홍콩을 떠나 해외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at the circumstance is so unstable, I will definitely be vocal and active i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deliver Hong Kong people's demands. 영국은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했던 홍콩인 사이먼 청의 망명을 받아줬습니다. 청 씨는 지난해 중국 출장을 갔다가 공안에 붙잡혀 2주간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영국이 홍콩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We expect that more and more Hong Kong people that will leave Hong Kong to be the Hong Kong activists and exiles. So we will include more and more of them to join the discussion. 영국은 홍콩인 3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망명을 사실상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영국에 대해 투자 제한 같은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中方对此表示强烈谴责，并保留作出进一步反应的权利。由此造成的一切后果由英方承担。 타이완은 홍콩인의 이주와 망명을 전담하는 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도 홍콩인 수용에 적극적인 가운데 홍콩 내 외국 기업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홍콩 탈출, 이른바 핵시트가 현실화할 조짐입니다. 일본에서는 예정됐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을 취소하자는 움직임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과거의 남북 접촉과는 판이하게 그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식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통화로 가는 모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모두들 하나는 확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자. 네,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의 진용이 갖추어졌습니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예상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확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인사를 보면서 떠오른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오브 라이벌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권력의 조건이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2013년 아카데미 주연 나무상을 받았던 링컨이라는 영화의 원작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그때 이 내각을 구성을 할 때 자신하고 이 경쟁 관계였던,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 경선을 했던 아주 경쟁자를 국무장관, 재무장관, 전쟁장관으로 해서 일종의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일종의 포용의 리더십을 담은 그런 것인데요. 예. 이번에 보면 사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 세 명이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1, 2, 3위를 했던 분들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전당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때 당시 사실 그때의 정치적인 앙금 때문에 결국 박지원 이 지금 국정원 내정자가 그쪽 탈당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1위를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2위를 한 분이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가 되고 3위를 한 분이 지금 통일장관 내정자가 됐다. 그 자체는 이만큼 상당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총가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총 다 모아서 이 사태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아마 이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이 차원에서의 포용도 하면서도 이 능력을 총집결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야말로 남북 관계의 어떤 주역들이 총 출동한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119 개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남북 관계는 뭐 엄청난 응급 상황이죠. 사실은 역대 있을 수 없는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가 북한 측에서 폭파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 남북 관계가 악화될 만큼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9.19 협상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 등등이 사실은 다 형해화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뭐 안보마저 위협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현 상황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즉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살려낼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아마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서훈 국정원장은 서훈 그 국가안보실장은 이 정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권 뿌라해서 남북 관계를 총괄해 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쭉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CIA 그쪽 그 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즉 미국 측과의 어떤 연결 통로로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북한 측이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어떤 그 3세나 2세 같은 경우에 네. 무시를 못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즉 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을 했던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북한 측에서 꾸준히 이제 접촉을 해왔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측이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딴 사람은 뭐 대통령까지도 무시하더라도 문제는 박지원 후보자에게 대해서는 쓴소리를 못하는 입장이죠. 왜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주역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후보자를 내세워서 지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는 전화통도 다 끊어버리는 정말 어떤 면은 절연 상태인 남북 관계를 좀 더 살려보겠다. 예. 아마 그런 의지가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인사에서 그야말로 핵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 깜짝 인사는 말씀하셨듯이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배경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합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야말로 박 전 의원이 그만큼 북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고려했다라는 설명인데 박지원 전 의원, 그러니까 20년 전 2000년에 그렇죠. 그 첫 남북 정상회담을 네.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북한의 아태 평화의 부위원장하고 이 접촉을 가져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일궈냈던 주역이죠.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김대중 정부 기간 내내 그러니까 남북 협력을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북한을 자주 방문을 하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도 아주 막익한 사이를 만들어냈고요. 그 뒤에도 뭐 사실 또 계속 완전히 정계에 투신해서 계속적으로 있으면서도 상당히 뛰어난 뭐 대북 정보력 그리고 상황 판단력 이런 것들도 보여줬던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드는데 상당히 적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박지원 그러니까 국정원장 내정자가 그럼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가면 끌려갈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달인데요. 작년 8월 달이 북한이 그때 미사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강원도 통천에서 발사했어요. 그럴 때 그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었죠.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강원도 통천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현대 이 지금 그 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고향인데 어떻게 정주영 회장이 남북 관계를 그렇게 앞장섰는데 거기서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 그럼 북한에서 따끔한 질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이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낼 정도였는데요. 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박지원 그러니까 내정자가 막 무턱대고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상당히 이 지금 북한하고 이 나름대로 자신의 그 판단력 그리고 또 이 정보력 그리고 또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그런 할 말을 할 때는 제대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발탁의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박지원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 좋은 인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민주당 그 대표 경쟁에 나섰을 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른바 뭐 문모닝이다라는 별명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어떤 그 할 때 결국 이제 갈라져서 예. 어떤 독자적인 이제 길을 걸어왔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해줬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정부 들어와서 어쩌면 박지원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상 여당 의원들 1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동안 쌓여왔던 정치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아마 이 정부가 고려했던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박지원 후보자가 만약에 내각에 들어올 경우에 실제로 우려했던 부분은 박지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서훈 원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박지원 후보자가 대북 특사하고 할 때 예. 김보연 씨 그 밑에 서훈 지금 원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정치력이나 또 언론 친화력 이런 거 볼 때는 아마 앞으로의 모든 어떤 언론 이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지원 후보자 중심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아마 정권 내부에서는 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예. 즉 대통령의 뜻과 달리 뭐 그래서 아마 박지원 후보자가 오늘 처음으로 냈던 것도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저는 가장 우려해서 본인이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SNS 통해서 한 것인데. 예. 근데 이제 박지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정권에서 남북 관계를 해온 그 문정인 특보, 그다음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또 정세현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좀 원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데 나머지 그룹과는 좀 달리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남북 관계라는 게 남북 관계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돼 왔지 않습니까? 네. 즉 북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다는 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박지원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본인이 2000년도에 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6.15 정상회담이 이후에 실패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저는 좀 실용적인 노선을 걷지 않을까. 어떤 이념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예. 아마 그런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좀 실용적인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전 의원 SNS에 올린 글을 잠깐 보셨지만 충성을 다하겠다. 네. 그리고 SNS를 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국정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상 일종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뭔가 지금 정보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데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종의 보조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이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처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언론 활동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해왔던 편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상당히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의 최고 기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극비 사항들을 다루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 스스로가 상당히 입조심을 하고 행동 거치에 상당히 무게를 싣겠다는 그러한 의미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지금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임명권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다하겠다. 그러한 자세는 저는 뭐 국정원장을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맡겠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낮고 겸손한 자세를 잘 그렇게 제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3차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5조 1,000억 원의 최대 규모죠. 3차 추경 예산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부 추경안 지 29일 만에 지금 처리가 된 것이고 가장 짧은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의 닷새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짧게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지금 일단 3차 추경안이 일단 통과됐는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추경안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통과된 추경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예산의 어떤 재정에 큰 부담을 일단 안게 됐어요. 문제는 특히 이제 야당이 없는 상황에 여당 단독으로 지금 어떤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액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마 그 부담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 2천억 정도를 그냥 증액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는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도 지적을 했는 바와 같이 과연 이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일 것이냐 또 제대로 항목을 잡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뭔가 산업에 어떤 좀 활력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보다는 기존의 사업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예산 이런 걸로 쓰여진다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들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문제는 이 많은 재정이 정말 적재소수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국회가 좀 더 꼼꼼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심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즉 단독으로 어떤 면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좀 더 늦추자, 그래서 10일 날 통과시키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예산은 불효불급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 이용될 것인가 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회의가 많습니다.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좀 졸속으로 부실한 추경안을 일방 처리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속도가 생명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중한 이런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추경안이 그나마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통과됐다는 그 자체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 단독으로 그리고 지금 상당히 국회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25일 넘게 허송 세월하고 나머지 5일 동안 이 35조라는 이 엄청난 돈을 그리고 또 3차 추경이라는 50년 만에 처음 3차 추경을 제대로 심사를 했을까? 이 졸속 심사를 한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과정에서 통과됐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35조라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지금 이 여당의 이 단독 원구성에 그러니까 반발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35조라는 엄청난 혈세가 처리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그럼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한 사안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미래통합당이 아마 돌아올 것 같은데요. 뭐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과정이 이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지만 야당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3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속보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에는 좀 예상대로 원내대표 출신의 4선 의원이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기존 안보 라인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입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두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 남북관계 그 주역들이 총 출동한 이번 예. 인사인데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과연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난 뒤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4차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그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이었는데요. 예. 아마 뭐 지금 이 새로 개편된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아무래도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교착 국면에 있는 이 지금 이 북미 간의 핵 협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북미 간에 뭔가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 강력한 지금 이 추진의 의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또 이 정용 안보실장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용 외교 안보 특보의 역할은 결국 미국과의 그 지금 관계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인종 시위도 있고. 그리고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고전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힘들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상당히 당면하고 있는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미 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관측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 지금 개편된 이 외교 안보 라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규모의 수를 아마 놓고 상당히 아마 좀 되는 쪽으로 뭔가 힘을 쏟을 것 같은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발지는 이번에 방한 예정인 비건 이 지금 그 이 부장관이 오면 어느 정도 예.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외교안보 특보 자리를 맡게 됐고 정용 실장도 이제 외교안보 특보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인사 내용을 보면 이제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좀 적극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과연 이번 외교안보 라인 재편에 북한은 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박지원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임종석 특보라든지 정의용 실장 또 지금 서훈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 이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내몰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공단 사무실까지 폭발을 하고 남북의 모든 통신선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비핵화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서로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너무나도 어떤 그 북미 회담 쪽에만 치중을 해서 실제로 그 성사만 이루려고 했던 그런 패착들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지금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책에서도 보면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간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정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 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서로 엇갈리면서 결국 이 사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냥 대화만 한다고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만 한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도 이 대북제재 해제라는 분명한 어떤 목표가 없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렇게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뭐 폭파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끊었는데 하루아침에 나오리라고는 건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나섰다고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이번 외교안보팀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또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 상황을 관리하는 쪽, 어차피 지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대선 전에 뭔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안보 상황이 더 격화되는 것들을 막고 현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유지해도 저는 성공적으로 봐요. 그렇다면 미국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주당 정부는 또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지금 방식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대북 정책이 새로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외교안보 팀들이 너무 성급하게 남북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욕은 좋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너무 앞서 나가다가는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색된 남북 관계에 과연 이 외교안보 라인, 재편된 외교안보 라인이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하루 종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9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됐을까요? 일단 뭐 9시간 동안 뭐 전국 검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고검장 또 뭐 또 이 수도권 중심의 또 지검장들 또 좀 수도권에서 좀 멀리 있는 이 지검장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딱 부러진 결론이 아마 지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로 모아진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아마 결론은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검사장들의 의견은 이번 이 추미애 장관이 지휘했던 이 검언유착과 관련된 전문 수사단 자문단 심의를 그러니까 지금 철회하라. 이 부분은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좀 요청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모아졌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만장일치라고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지금 그 2005년도에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 행사했을 때 그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총장이 물러났던 것이 일종의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관측과는 달리 그러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국 검사장들의 지금 일치된 요구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2005년도의 지휘권 행사와 지금 현재의 지휘권 행사는 조금 검사장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선택도 좀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참석자 상당수가 이제 추 장관의 지휘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추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렸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2005년도에 강정구 동부대 교수에 대한 이제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에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검찰에서는 구속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 당시 천정배 장관은 불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을 했죠. 아마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학자에 대한 또 인권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수사의 어떤 방향에 대한 이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는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불법적인 여지도 저는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결국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수사 전문 그 자문위원회 그걸 소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상 과연 이 혐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오늘 또 뭐 회의 나왔지만 그 정도는 뭐 지휘권을 받을 수 있다 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행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권한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어떤 기본적인 권한까지도 막아버리면 이거는 검찰이 앞으로 설 수가 없다. 그 판단하에서 후자는 결국 이거는 위법한 지휘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 아마 그 윤석열 장관 총장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위법한 지시를 따르란 말입니까? 해서 국회에 아마 그때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도 어떤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팀이 그러면 특임검사를 하자. 자, 특임검사는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지 그 않았습니까? 특임검사는 거부를 하더라도 특임검사 임명은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그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권한쟁의 어떤 논쟁의 소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뭐 오늘 그 정무 검사장 회의에는 이제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을 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측에서 이제 오지 말라라고 해서 참석 안 한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전문 수사단 이 구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한 뭐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 서울지검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해 충돌을 의 가능성에 뭐 해당된다고 아마 대검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일선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거 이성윤 검사장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생각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 지금 이성윤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석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나름대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석 자체를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통의 이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부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검에서 오지 말아 한다고 해서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안 간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뭐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것이 뭐 일종의 법률적인 무슨 프로토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뭐 검사장인데 가서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 그만큼 지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감정이 골이 깊다는 부분인데요. 이 제3자가 지켜보는 입장, 특히 국민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될 뿐더러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심경으로 이번 논란을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제 전격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장관 안 된다라는 뜻이다. 그렇지. 부부 1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예, 이렇게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일제히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말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총공세에 나선 분위기인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그리고 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였잖아요. 자, 그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검찰 그 개혁을 이야기했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그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부를 좀 줄이겠다 한 거를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소리냐 늘려라 라고 해서 오히려 늘렸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정권 수사할 때는 검찰을 잘한다, 검찰의 권한을 많이 주고 검찰 개혁이나 하지도 않다가 결국은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넘어오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순수성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국은 전 정권, 즉 우리와 다른 편을 수사할 때는 검찰개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능을 더 강화하다가 이제 우리 편 수사를 하니까 수사 기능을 줄이고 그것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만약 정권 출범 초기에 만약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즉 그거는 뭐냐면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쓰다가 정말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관련된 사건 수사하니까 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박상기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왜 저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할까라는 문제. 더군다나 또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대검의 주장과 상충됩니다. 대검의 주장은 당시에 법무장관이 조국 전 장관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두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박상기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왕조 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택군이란 말이 있어요. 예. 택군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최대 역모 사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왕조 시대가 이고 민주 정치 시대인데, 자 지금 그러니까 그때 왕조 시대의 택군과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택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위를 받는 이 하부 조직 기관에서 자신의 선임의 장을 선택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비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 정당하게 지금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박상기 장관이 말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이 검찰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자신들이 판단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인사권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자신들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친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대검이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이 상당히 문제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정치적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분명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선출된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하게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겪어야 될 하나의 진통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상이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뭐 사면 추가에 놓인 상황인데, 지금 여권에서도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연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학자입니다. 네. 그분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그럴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이 하는 지시에 따르도록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 장관이 내리는 이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거부할 입장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오늘 정리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 내부에 격렬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이 결단을 내서 이 사단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뭐 여권에서는 지금 뭐 대놓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권에서 계속 물러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일단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당에서 일단 뭐 지금 176석이니까 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그럼 검찰총장 임기 있는 검찰청법 개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동안 규정을 해놨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원과 비슷하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면 감찰해서 검찰총 옷을 벗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흔들면 앞으로 어느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여당에 저렇게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다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앞으로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만 계속 임명하라는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당의 행태가 보면 그럼 누가 앞으로 검찰총장을 하겠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할 일은 그럼 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싶으면 검찰청법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2년 없애버리고 앞으로 그런 법무장관은 모든 것들을 다 검찰총장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법 바꾸면 됩니다. 근데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지시를 따라야 된다? 법을 잘 보십시오. 모든 지시사항을 잘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 유일하게 지금까지 역사 동안 한 번밖에 지금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안 됐겠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다 하면 다 따라야 된다? 그런 것 자체는 저는 검찰에 대한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에 나선 통합당,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하면 되는데 법에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법 절차를 안 밟고 완전히 그냥 단체적으로 때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백주대낮에 21세기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가 아연실색할 따름이죠. 예, 뭐 지금 이제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냈고 또 다음 주에는 탄핵 소추안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뭐 의석수로 볼 때는 뭐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뭐 정치적 시위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뭐 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감흥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한 탄압 금지 결의안을 지금 이 야당이 추진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그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는 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지휘권 행사 자체를 깡패 같은 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전혀 그러니까 법에 없는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냐 안 했냐는 그런 비판과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깡패 같다는 식의 그런 상당히 좀 이래 감정을 넘어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품격과도 관련된 그러한 분식의 그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좀 그러니까 이 좀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과 나름대로 이 견제에도 어느 정도는 금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는데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추미애 장관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 무당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데요. 이런 여론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 정서가 좀 약자를 편드는 그런 정서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좀 거친 언사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비난한 부분에 대한 아마 이게 국민들의 어떤 좀 정서도 좋지 않은 작용한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또 이 전체적인 포션을 보면 아무래도 뭐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뭐 여당 지지자들과 또 야당 지지자들 중도층. 이제 문제는 이제 중도층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 아마 거의 관심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나 또 추미애 장관의 추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저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계속 흔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마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또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또 검찰의 어떤 비난을 받을 텐데 예. 아마 다음 주가 저는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 고비에 따라서 뭐 지금 뭐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 지지도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또 이것이 어쩌면 국정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즉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 되면 저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문제가 또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청와대가 언제까지만 지켜만 볼 것인가. 예. 저는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6일쯤 이제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공이 윤석열 총장한테 예. 넘어갔고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번 주말 내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사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사실 어제쯤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는 일종의 회군의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에서의 지금 이 자신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이 검찰이
이 지금 자신이 지금 흔들리는 검찰의 독립을 지킨다는 예. 나름대로 아마 명분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그 총장의 다음 행보에도 상당한 또 국민적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뭐 이 자신의 정치적인 뭐 나름 노림수나 포석은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국민적인 지금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그러니까 수용이든 아니면 뭐 그것이 거부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퇴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총장 사퇴는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짧게 전망해 네, 저도 주신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예. 헌법을 지켜내겠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 총장은 저는 뭐 사퇴를 하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법치 훼손에 대해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는 걸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시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지시를 본인 스스로가 일단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는 측면. 예. 그렇지만 이 자체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아마 적시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스크 안 쓴 사진이 하나 나가고 나니까 너는 왜 안 쓰냐? 이러면서 남들은 쓰라 그러고 너는 안 쓰냐? 이래서 한번 호되게 나간 게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좀 늦게 철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 중이에요. 아, 그나저나 광주까지 또 가가지고 광주까지 왔다고 하니까요. 우리 경남도 바짝 괜찮아요. 조금만 불편해져도 여지없이 그 틈새. 네, 맞아요. 이게 IQ가 150이 넘는 거 같아요. 네,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놈들은 원래 IQ가 없는 놈들이잖아요. 생존 본능들. 병원들이 되게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어렵죠 병원. 이제 왜냐하면 일반 병원들이 많아요. 일반 병원들이 환자가 한 30% 줄어가지고 이게 손 씻고 뭐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약간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많이 나아지죠. 그것도 많이 많아요. 성형외과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얼굴을 가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원래 이 얼굴을 가리기 어려워서 좀 망설이고 휴가 때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맨날 휴가인 거예요. 그때 하자.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거 벗어도 되나요? 그냥 벗으면 안 돼요. 쓰라고 하죠. 아주 병들을 특별히 우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차별적 발언. 네. 아니야 우대하는 거 괜찮아. 예, 완전 평등해질 때까지는 좀 우대를 계속 그래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마스크를 우리는 쓰고 했었는데, 오히려 때는 마스크를 쓰다가 발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계속 발언 계속 나오니까 그냥 양해를 좀 사회자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거리두기 어느 정도 했으니 앞보고 하시는 거니까.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거론하며 고인 흠집 내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이 옛 일본 대사관 주변의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보수단체의 자리 다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해 코로나19 비상방역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뷔페나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수칙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그거는 시인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일체 그런 부분이 없고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이거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가 죄를 밝혀달라며 지목한 사람들이 있었죠.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의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 등 4명인데요. 이 가운데 감독과 선수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팀 닥터를 폭행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고인에 대한 흠집 내기도 시작됐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지금까지 취해진 인사 조치는 감독의 직무정지뿐입니다. 이마저도 폭행이 아닌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없으세요? 감독은 선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안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애착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팀 닥터, 정확하겐 물리치료사가 모든 폭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칭은 그래 쓰는데 팀 운동 처방사죠. 처방사.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는 처방사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감독은 더 나아가 오히려 자신은 팀 닥터의 폭행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록 나왔는 거고 우당탕탕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 닥터가 애를 구타를 하는 걸 감독이 말렸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 닥터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성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힘도 세고 또 그런데 그 감독님이 말리다가 안 돼서 선수들까지 합세해서 말렸는 걸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들어보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팀 닥터의 폭행 당시 선수들에게 울지 말라고 겁박한 건 옆에 있던 감독입니다. 짜지 마라.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투 때리시는 거 알아서 때리셔야 돼.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야, 포닥을 할래 나오고? 아닙니다. 감독은 물론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선배 2명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가정사와 사생활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분이 어떤 흥결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 그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진술을 많이 들었고 들은 상태에서 감독님이나 선수가 그분을 케어하는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구성된 가운데 대한철인3종협회는 애초 일정보다 사흘 앞당긴 오는 6일 최숙현 선수 관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그럼 감독은 정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경주시청팀을 경험한 선수들은 감독 역시 폭행의 주범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감독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깨물어.
어디서 양아치 짓을? 어? 야, 커튼 쳐. 이거 잠깐 강행하시고 콩비지찌 이렇게 끓였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물리치료사가 선수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안 옆에서 태연하게 방조한 사람은 감독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경주시 체육회의 조사에서도 폭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방금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선수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선수단 안에서 벌어진 모든 폭행의 주범은 바로 감독 김 씨라는 겁니다. 선수들의 증언을 통한 김 씨의 폭행 수준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한 선수는 김 감독에게 골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이 선수의 변호인은 김 감독의 폭행은 기간과 횟수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상습적인 폭행이었으며 갈비뼈 골절을 포함 몇 건의 진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손찌검을 했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얼굴을 때리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주장입니다.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선수가 폭행의 대상이 됐으며 특히 음주를 즐겼던 김 감독이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 세졌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옵니다. 안 맞은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주시청을 겪어간 선수들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팀 닥터로 불린 물리치료사 안 씨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피해 선수들은 하나같이 김 감독과 체육회가 물리치료사 안 씨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 감독의 폭행 혐의를 고소한 선수 3명 외에 다음 주 추가 피해 선수들의 고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천억 원보다 2천억 원이 줄어든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기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 지원인 비대면 교육 지원 기금 등의 예산이 원안보다 1조 3억 원 늘었습니다. 또 희망 일자리 사업과 고용 창출 장려금 등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기간이 조정돼 예산이 줄었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등도 축소해 모두 1조 5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기권하면서 3차 추경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자가 29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한 명이었던 환자가 200명 넘게 확산하기까진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서울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모두 21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방문자 42명이 감염됐고 이들을 통한 접촉자 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과 교회, 음식점, 주점, 콜센터 등 다양한 장소를 통해 5차 전파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최초 환자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70%가 넘어서 고령층의 환자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한 사망이 2명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총 9명이 발생해서 현재 1명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는 3군데의 방문 판매업체가 연결돼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방문자 35명과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자 46명 등 모두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이상의 환자가 86%를 넘었고 현재 7명이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또 제품의 체험 또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을 체류를 같이 하셨습니다. 위험 장소는 방문 판매 업체 사업장에서 주로 노출이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방문 판매업체를 통한 전파가 일어나고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증폭되며 결국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의 경우 방문 판매업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고 침방울이 생기는 노래 부르기 등을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식당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세분화했는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을 둘러봤더니 뷔페나 구내식당은 수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고 반면에 일반 식당은 지키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식당. 1인끼리 마주보고 앉아있고 8명이 길게 붙은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일반 식당과 구내식당, 뷔페까지 식당 분류를 크게 셋으로 나눠 방역수칙을 마련했지만 일반 식당에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테이블 간격도 1m 이내로 붙어있고 개인 접시 사용 권고도 무색할 만큼 같은 냄비에 수저를 담그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방에서 식사하는 경우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문은 열어두고 계세요? 식사하시면은? 단체 식당인 구내식당에서는 좌석 절반을 빼고 한 방향으로만 앉도록 했고 식사 시간은 부서별로 20분씩 나눴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지침을 지키는 편입니다. 식판이나 지금 뭐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건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소독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소독기에 넣을 때 건조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완벽하게 소독되고 건조되게.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뷔페는 바짝 긴장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뷔페에서는 이 공용 식기를 이용할 때마다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키시다가 또 자신도 모르게 또 깜빡깜빡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즉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결국 일반 식당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지침을 지키는지가 방역의 관건이 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자가 점검표를 제공해 규모와 메뉴 등 세부 사항에 따라 지켜야 할 수칙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옛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열리던 정의기억연대 수요 시위와 보수 진영의 반대 집회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최근 정의연과 보수단체의 자리 다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종로구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옛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한은 감염병 위기 경보의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금지된 구역엔 옛 일본 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를 열어온 곳입니다. 최근엔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자리를 선점한 뒤 2주 연속 정의연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녀상 앞 집회 장소를 두고 정의연과 보수단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 금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집회 정체성이나 이런 것 다 배제시킨 다음에 저희는 국민의 안전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그쪽에서 저희가 생활 규칙이나 이런 것 전 지키지 않고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에도 자유연대 측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1인 1인 시위 지금 그쪽에 그 좌파 진영이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정의연도 구체적인 방침은 논의 중이지만 형식을 바꿔 시위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움직임에 고려대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고려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5개 단체로 꾸려진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는 오늘 고려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TF는 학생들이 막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는데도 학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진택 총장이 직접 나서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음이 드러난 건데요.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7일 정치국 회의 이후 한 달도 못 돼 또 소집한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변국과 인접 지역에서 전염병의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역 전선을 최대로 각성 경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면서 비상 방역 사업이 장기화할 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비상 방역 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꾼들 속에서 점차 만연되고 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 방역 규율 위반 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고 앞서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지난 1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육로와 해상 등 국경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또 지난 4월 정치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석 달 만에 회의를 개최한 건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당국의 최대 관심사가 코로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미, 대남 관계는 물론 대내외 군사행동의 수위 결정에도 코로나 변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에는 또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완공을 지시한 평양 종합병원 건설 문제도 올랐는데 시공과 자재 보장 등과 관련한 구체적 과업들을 논의했다고 밝혀 대북 제재 속의 물자 동원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반면 대남이나 대미 관련 언급은 없었고 당 대외 사업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는 화상으로 열린 반면 이번에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병원 이송이 늦어져 응급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달 8일 어머니가 위독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비켜주지 않아 10분 동안 말다툼한 끝에 119 구급차를 다시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5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중북부 지방부와 충청 이남의 온도차가 컸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6도까지 오르는 등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대구 낮 기온이 22.6도에 머무는 등 충청 이남은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더위가 주춤했는데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에 내리는 비도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영동 남부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영남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제주도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중북부 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충청 이남은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춘천 30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륙 지방은 다음 주에 소낙성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